자, 안녕하세요. 김영희 널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기출문제 풀이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자, 16번. 자,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학습 이론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이론, 네 개의 이론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행동주의 이론이 있어요. 자, 행동주의 이론은 일명 SR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극이 주어졌을 때 반응을 일으키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반응은 외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적인 변화는 잘 모르겠다. 근데 외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게 행동주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 신경 쓴 건 있나요? 예, 그걸 우리 인지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지주의는 일명 SOR 반응이라고 하면서 자, O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나름대로 아르마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나는 이 정도는 알고 있지 라고 이제 나름대로 아르마리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제 새로운 내용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데? 저건 뭐지?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찾아봐야지 라고 이제 갈등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찾아봤더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러면 그때서야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O는 내적인 갈등을 의미하는 거고 결국 인지주의는 내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행동주의나 인지주의는 솔직히 누가 주냐면 교육자가 리드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자가 학습자를 이끌어 나가는 데 비해서 반대인 게 인본주의예요. 자, 인본주의는 학습자가 리드를 합니다. 이제 교육자가 딱 들어와. 그럼 학습자가 오늘은 이런 거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안내만, 코치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궁금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학습자가 더 이상 궁금한 거 없어요 라고 하면 시간이 안 돼도 그냥 내려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 이걸 우리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학습자의 신체적인 상태가 아주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자존감,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구성주의라고 있습니다. 구성주의는 뭐랑 비슷하냐면 인지주의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아까 인지주의는 머릿속에 나름대로의 아르마리가 있다라고 표현했고요. 그건 구성주의도 역시 마찬가지야. 구성주의도 나름대로 머릿속에 아르마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구성주의는 학교에서 배운 것뿐이 아니라 내가 엄마한테 배운 거, 아빠한테 배운 거, 내 친구한테 배운 거 모든 것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 1시간 동안 여러분한테 똑같이 예를 들어 한 40명한테 똑같이 가르쳐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제 다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물어봐요. 오늘 제가 뭐 가르쳐 드렸어요? 라고 물어보면 정말 신기한 게 제가 A를 가르쳐 드렸으면 어떤 친구는 A 다시를 얘기하고요. 어떤 친구는 A2 다시를 얘기하고요. 또 어떤 친구는 A3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씩 조금씩 다르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구성주의. 왜 그러냐면 자기 머릿속에 아르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아르마리 갖고 재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주의에서 뭐라 그랬냐면 100% 지식은 전달할 수가 없다. 아무리 잘 가르쳐 주더라도 다 조금씩 머릿속에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성주의에서는 TBL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BL은 팀으로 구성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머리가 제각기 나름대로 아르마리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명이면 10개의 아이디어가 생성될 수가 있다. 그래서 모두 협동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해서 TBL 또는 PBL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구성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이론 일단 설명드렸고요. 자, 16번 들어갈게요.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학습이론. 학습이란 개인이 이해력을 얻고 새로운 통찰력 혹은 더 발달된 인지구조를 얻는 적극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지구조, 아까 말한 아르마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러한 학습은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간 겁니다.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고 말 그대로 동화는 내가 알고 있는 거와 같은 류야. 그래서 그대로 흡수되는 게 동화인 거고요. 조절은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르네. 그럼 이걸 약간 바꿀까 조절을 한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동화란 이전에 알고 있던 아이디어나 개념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관련시켜 통합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거. 이게 동화라고 하는 거고 학습자는 자신의 인지구조와 일치하는 사건을 경험할 때 끊임없이 동화되며 학습하지만 새로운 지식이나 사건이 이미 갖고 있는 인지구조와 매우 달라.
이상한데?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건데? 라고 한다면 조조를 통해서 학습하고 적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가장 큰 힌트가 인지 구조고 뒤에 건 굳이 모르시더라도 답은 인지주의라고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영국, 런던, 이거 오염,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매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영국의 런던, 그 다음에 LA 한번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런던형 하면은 추운 것만 생각하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추운 거니까 1년 중에서는 겨울이겠죠. 12월하고 1월에 생긴 사건이고요. LA는 여름에 놀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여름이니까 한 7월, 8월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하루 중에서 제일 추울 때는 새벽이죠. 해 뜨기 전 30분. 그래서 이건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LA는 하루 중에 가장 더울 때니까 대낮에, 그래서 뭐 12시에서 2시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새벽이니까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스모그냐면 흑색 스모그가 유발됐겠구나 하시면 되고요. 흑색 스모그 하면은 무슨 역전? 네, 침강 아니죠. 복사성 역전이죠. 침강 역전이 아니라 복사성 역전. 자, 그런데 비해서 LA형은 백색 스모그죠. 대낮에 일어났으니까 백색 스모그고, 백색 스모그 하면 침강성 역전. 이런 건 짝을 져서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런던형은 또 새벽이니까 1차 오염물질이죠. 그래서 1차 오염물질 중에서도 SO2가 주 원인이었고요. 그런데 비해서 LA는 대낮이니까 2차 오염물질이죠. 그리고 2차 오염물질의 대표적인 게 오존이었고, 이것뿐이 아니라 NO2도 여기에서 좀 많이 발생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LA는 대낮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광학적 스모그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광학적. 그런데 비해서 런던형은 추워서 일어난 거니까 열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LA는 오전이 있으니까 이거는 산하 쪽에 가깝죠. 그리고 런던형은 환원 쪽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둘 다 호흡기에 문제가 일어나긴 했지만 런던형이 더 호흡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좀 호소했고요. 그런데 비해서 LA는 호흡기도 물론 눈에 대한 자극을 조금 더 많이 호소를 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하나만 딱 생각하면 연줄 좀 생각이 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52년 영국 런던에서 대기오염으로 대규모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주된 원인물질 하면은 영국 하면은 1차 오염물질이고 1차 오염물질 중에 대표적인 애 SO2가 문제였구나. 답은 1번인 거고요. 나머지 CO2는 아니고 오존, 그다음에 NO2 같은 경우는 이건 LA형 스모그에서 많이 유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아주 쉬운 거죠. 자,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뭐 이런 거 들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건 아실 거예요. 자, 금연하면 당연히 1차 예방이 되죠. 1차 예방. 그 다음에 체중 조절. 체중 조절은 당연히 이것도 역시 1차 예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직장에 복귀하는 거잖아요. 아픈 다음에 복귀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3차 예방이 되는 거고요. 자, 고혈압 검진. 자, 특히 고위험군에게 고혈압 검진하는 거는 조기 발견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2차 예방이 되겠구나. 그래서 답은 당연히 4번이 되는 거고요. 이런 걸로 들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이거는 교차비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교차비 하면은 항상 환자 대조군에서 구하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치? 환자 대조군에서는 상대 위험비 대신에 교차비를 구한다라고 표현했고, 교차비 같은 경우는요, 원래식이 그렇습니다. 요게 A고, 요게 B고, C고, D라면, 교차비의 원래식이 우리 뇌졸 중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대조군이라고 표현하죠. 대조군 중에서의 노출이 안 된 사람, 분에 노출이 된 사람. 결국 노출이 안 된 사람이 D죠. 90. 분에 70. 그리고 분차는 환자 중에 그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 10이고 노출된 사람 30. 원래식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 골치 아프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BC분의 AD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죠. BC분의 AD니까 자 70, 그 다음에 아이고 위에다 쓰겠습니다. 70 곱하기 10. 네, 그리고 30
곱하기 9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식은 이렇고 그 다음에 이걸 위아래로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원래식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BC분의 AD로 충분히 구할 수가 있었었죠. 답은 4번이고 근데 원래식을 또 물어보는 이런 것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식도 기억해 두시고 BC분의 AD도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건사업 평가 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을 옳게 적셔진 것. 근데 이것도 아주 쉽게 나왔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내부평가요. 내부평가는 예를 들어 보건소라면 보건소 내부에 있는 사람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 약간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약간 객관성은 없지만 그래도 현실을 좀 반영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비해서 외부 평가는 그 보건소의 바깥에 있는 분이 평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아, 객관성이 좀 높겠구나라고 느끼실 거고요. 그럼 이제 질적 평가는 숫자로 표시가 안 되는 걸 질적 평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분명히 숫자로 제시되어 있는 거를 우리 양적 평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글씨만 보더라도 단어만 보더라도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자, 옳게 짝지어진 거를 얘기하는 거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왜?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부터는 좀 틀렸다는 거죠. 자, 보건사업의 고유한 특수성을 잘 반영해서 평가할 수 있다. 자, 고유한 특수성을 반영하려면 내부 사람들이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내부 평가. 자, 그런데 비해서 3번입니다. 수량화된 자료를 이용한 통계적 분석을 주로 한다. 수량화된 자료니까 이건 당연히 양적 평가를 얘기하는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 평가 기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보장받기 쉬운 건 뭔데? 질적평가. 근데 보장받기 좀 어려운 건 질적평가를 얘기하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변함없이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기출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험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의 널스토리였습니다.